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키우면서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의 차이는 머리에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자본이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거래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죽도록 바쁜데 통장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성실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더 잔인해졌습니다. 바쁨이 성실의 증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이 끝나지 않는 구조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마치 하루가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 알림으로 조각조각 찢겨나가는 느낌이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은 이런 현실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밤 8시 이후 시작되는 회의가 전년 대비 늘었고 여러 시간대가 섞인 회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이 낮에 끝나지 않고 밤으로 번지며 사람의 집중을 야금야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바쁜데도 마음은 점점 비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갤럽은 2024년에 전 세계 직원 몰입 엔게이지먼트 비율이 23%에서 21%도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쁘게 뛰는데도 속은 식어가고 있는 거지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24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 성과, 부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획 없이 맞이하는 하루는 항상 똑같습니다. 갑자기 잡힌 회의 하나에 휘둘리고 예고 없이 찾아온 연락에 끌려다니고 누군가 부탁하면 싫어도 내라고 대답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 정작 내 인생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이런 삶이 몇 달,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결과는 뻔합니다. 바쁜데 가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남는 것은 피로와 후회뿐인 인생 말입니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시간을 우연에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 1년 뒤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돈보다 먼저 시간의 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을 쓰고도 억 단위의 가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월급 한 번 받으면 끝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씁니다. 그래서 다 제가 직접 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간 한 시간은 얼마짜리입니까? 기업을 경영할 때 우리는 기계 한 대, 원자재 한 묶음, 땅 한 평의 가치를 꼼꼼히 따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산인 나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모르면 언제까지나 값싼 일에 비싼 시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1440분을 당연한 것처럼 흘려보내지만 시간 연구를 보면 사람의 하루 대부분은 몇 가지 활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 잠, 집안일, 식사, 여가 같은 것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러니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미 정해진 큰 덩어리 속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의 시간을 어디에 숨겨두느냐입니다. 남의 요청에 찢겨 나가는 조각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세우는 보호된 시간 말입니다. 뛰어난 인재가 서류 정리, 잡다한 연락,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에 하루를 다 써버리면 그 사람의 재능은 평생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곳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바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야 할 일을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시간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지점,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지점에만 서 있으려 합니다. 나 또한 회사를 키우면서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 조금만 가르치면 남도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회사의 방향을 정하고 큰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보고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더 적게 일하면서 더 크게 키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성공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거래했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회사를 옮겨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남의 요구에 팔려 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다시 사와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부터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 원칙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다시 사와야 하는지 단계별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고백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회장님 같은 분은 원래부터 모범생이었겠지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내 청소년기는 그야말로 망가진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망가진 시간의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시간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청소년기는 결코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을 만큼 어두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나는 가게 물건을 훔치는 아이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서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년원을 들락거렸고 폭력과 거짓말은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어른들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틀렸다. 저 정도면 답이 없다. 그 말은 사실 내 귀에도 익숙했습니다. 나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남은 것은 낙인뿐이었습니다. 문제야, 불량배, 구제불능.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부르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는 이미 인생의 레일에서 벗어난 객차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멈출 수도 없이 그저 망가지는 속도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약물에 손을 댔고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내가 가장 많이 헛되이 쏟아버린 것은 분노도 약물도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목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버려지는 종이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숨겨둔 마약과 훔친 총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신고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나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는 잠시 도망쳤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숨어들었지만 그 도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훔친 자동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고 결국 나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성인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독방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떨고 있던 그 밤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벽은 두껍고 철문은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내가 스스로 망가뜨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탓했습니다. 부모를 탓했고 환경을 탓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 한 가지 사실만이 또렷해졌습니다. 결정은 항상 내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나는 이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선택 하나가 다시 잘못된 선택을 부르고 그렇게 엉켜버린 시간이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 말입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겉으로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선으로 돌아보면 그 시간은 내가 처음으로 시간을 직시하게 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늘 뭔가에 쫓기듯 바쁘게 떠밀려 다녔지만 독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벽, 철문, 천장, 차가운 바닥, 그리고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도망칠 핑계도, 바쁘다는 변명도, 사라진 공간에서 사람은 결국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썼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렇게 계속 버리며 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나는 여전히 어렸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한 교도관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넌 뭔가 다르다. 그게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지워졌던 가능성을 다시 불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이 어디에 쓰이느냐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망가진 인간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나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준 교도관도 모두 외부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훔치는 데 쓸 것인가, 파괴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쓸모있는 무언가를 쌓는 데 쓸 것인가. 교도소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나는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질문은 훗날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시간을 계산하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겉으로만 보면 내 청소년기를 실패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시간의 강의실이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방향 없는 시간은 반드시 파괴로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있었기에 나는 이후의 시간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법, 나 자신과 조직의 시간을 다시 사오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어떻게 그 어두운 시절 속에서 질서 있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들려주고자 합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문은 열리지 않았고 일정은 정해져 있었으며 하루는 늘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지된 시간 속에서 내 머릿속은 처음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예전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나를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반성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기로 결단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나는 수없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정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와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나에게 그 도구이자 언어가 되어준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소년 재활센터로 옮겨져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놓인 책상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인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껍고 표지는 투박했고 제목도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책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별다른 기대 없이 책을 펼쳤습니다. 원래라면 복잡한 기호와 이해하기 어려운 수식이 가득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의외로 친절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입력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책은 나를 질책하지도 않았고 과거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해보라고 말하며 한 줄 한 줄 따라오라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설명대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스쳤지만 일단 그대로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몇 줄의 코드를 입력하고 책에서 알려준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잠시 깜빡임이 있은 뒤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안녕 세상아. 그 순간 내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 손으로 입력한 기호와 문장이 화면 위에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 그 단순한 경험은 이전까지의 내 삶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전에 나는 늘 충동에 이끌려 움직였습니다.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갔고 욕심이 앞서면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결과는 늘 예측 불가능했고 끝은 대부분 파괴였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작은 화면 속 세계는 달랐습니다. 명령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오류가 나면 그 오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치면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논리, 구조, 순서, 원칙만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무작정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프로그래밍은 나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질서 있는 세계에 대한 첫 경험이었습니다. 혼란스럽던 내 머릿속이 코드 한 줄 한 줄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이쪽으로 가고 거짓이라면 저쪽으로 간다. 이 단순한 구문을 보며 나는 내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조건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판단 없이 그때그때의 감정에 의해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곳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든 흐름에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미리 설계한 사람이 정합니다. 그 설계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내 안에 조용하지만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환경과 충동이 내 인생의 흐름을 정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설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책과 컴퓨터 앞에서 보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은 내 안에 작은 확신을 키워주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것은 단순한 자존감 회복이 아니라 주체적인 시간 사용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들이 정해준 시간표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쓸지를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만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지 직업의 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인생을 구조하는 사고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훗날 회사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설계할 때 나는 이때 배운 감각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 것,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가게 할 것,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일을 움직이게 할 것. 이 모든 것은 교도소와 재활센터에서 작은 모니터를 보며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출발점을 화려한 대학이나 좋은 집안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내 경험은 다릅니다. 성공의 씨앗은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질서의 문을 발견하는 순간에 심어집니다. 나에게 그 문은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내 시간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깨달음이 어떻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제로에서 회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구조화하는 사고를 배우고 나서도 내 삶은 단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출소 후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화려한 학력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나는 여전히 전과자이자 문제아 출신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것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의지와 프로그래밍이라는 한 가지 도구였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스펙을 쌓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나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아주 소액의 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에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시간을 투입하면 눈앞에 구체적인 결과가 쌓인다는 경험,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나의 생계를 지탱해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드 몇 줄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해결의 가치가 다시 나의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구조를 몸으로 느끼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적어도 예전처럼 파괴로 끝나지는 않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일거리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고 그렇게 나의 첫 번째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간판은 초라했고 사무실은 좁았으며 시스템도 허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시간을 흘려보내며 문제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시간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젊은 CEO처럼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나는 하나의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을수록
성장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겉으로 보면 극단적인 성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사무실에 들어가 밤늦게 불이 꺼진 회사를 마지막으로 나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하루 15시간, 때로는 18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이 마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니까 회사가 굴러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 한편을 지배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났고 직원 수는 많아졌으며 외부 평판도 좋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내부 그래프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은 줄어들었고 식사는 대충 때웠으며 운동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의 표정보다 일거리와 숫자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면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 일의 시간을 얼마나 더 태우면 매출이 얼마나 더 오를까? 이렇게 회사의 성장은 나의 시간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어느 날 삶의 다른 한 축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있던 연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는 안 되겠어.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나 나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조차 나는 이미 부재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회의실 유리에는 지워지지 않은 마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못한 서류 뭉치와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인가? 돈인가? 인정인가? 책임감인가? 아니면 그저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인가?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 회사에서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잡아먹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질서 있는 세계를 배웠던 그 청년은 사업이 커지자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전처럼 범죄와 파괴의 혼란이 아니라 성장과 성공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진 혼란일 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자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모든 성장도 시간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출이 늘고 직원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시간과 삶이 어떤 구조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사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과는 별도로 시간의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이후 나를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 시간을 다시 사오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의 붕괴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멈추고 다시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완전히 새로 정의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인의 한마디는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회사의 성장 곡선만 보며 달려오던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나 자신의 삶의 그래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성공의 껍데기를 쓴 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아무리 일을 해도 성취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하나 더 늘어도 계약이 하나 더 성사돼도 마음 한켠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책으로 향했습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스티븐 코비를 비롯해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경영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책들을 뻔한 말의 반복이라고 비웃지만 그때의 나에게 그 시간은 절박한 탐색이었습니다. 나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이렇게까지 나를 소진시키고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리더십, 목표 설정 방법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의 답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내 눈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남들과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배열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하지 않을 일을 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침내 문제의 핵심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능력을 의심해 왔지만 진짜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 사용의 구조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일하면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삶은 붕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은 과연 온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수록 내 시간의 자유도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돈과 사람, 시스템보다 먼저 시간을 다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부족한 자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노트 한 권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질문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시간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가? 그날부터 나는 내 일정을 15분 단위로 쪼개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어떤 회의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이메일을 쓰는데 몇 분을 쓰는지, 보고서를 직접 고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며칠만 기록해 보아도 그림은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내 시간을 대부분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겨도 되는 단순 확인 업무, 시스템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반복 작업,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보고와 결제, 나는 거의 모든 것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 정확하니까 라는 이유를 댔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불안과 통제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를 끝없이 일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성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경영자는 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실무자의 시간표로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비싼 자원인 나 자신의 시간을 가장 싼 일에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시간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한 시간이 과연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대략적인 계산이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간 회사에 기여하는 가치와 실제 근로시간을 나누어 보니 내 시간당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이 시간당 가치에 맞는 일인가?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회의에 앉아 있었지만 그 회의는 나 없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고, 이메일에 답장을 쓰고 있었지만 그 답장은 실무자가 대신 써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보고 안심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남들에게 빌려주고 있으면서 정작 그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보면 이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자원 운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내가 할 일과 남이 할 일을 철저히 구분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일, 큰 결정을 내리는 일,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붙잡는 일,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일은 최대한 내 손에서 떼어내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맡기고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고, 맡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을 대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절실히 배웠습니다. 시간을 잘 쓰고 싶은 사람은 먼저 완벽주의에서 어느 정도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순간 내 시간은 끝없이 쪼개져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직과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내 시간은 비로소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졌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잘못 배치했기 때문에 무너졌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후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에만 시간을 쓰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훗날 내가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 핵심 업무를 하면서도 회사를 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된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고 어떻게 시간을 다시 사오는 전략을 실행에 옮겼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사업과 삶을 어떻게 동시에 바꾸어 놓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이 두 질문이 바로 내가 말하는 시간 바이백, 다시 말해 시간을 사오는 사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즉각 반문합니다. 시간을 사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나는 경영을 하면서 정반대의 진실을 보아왔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기 때문에 돈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평생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 혼자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시간이 없어서 더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사고입니다. 시간 바이백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시간당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훨씬 싼 일은 과감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계산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연봉이든 사업가라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총가치를 대략적으로 잡아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당신의 한 시간은 얼마짜리인가? 이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이 시간당 가치를 드릴 만한 일인가? 이메일 정리, 단순 입력, 서류 분류,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에 그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손해보는 거래입니다.
그 시간은 원래 더 큰 가치를 만드는데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원칙을 깨달은 뒤 내 머릿속 기준을 과감히 바꾸었습니다. 내 시간당 가치의 일부 비용으로 맡길 수 있는 일은 미련 없이 내려놓는다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서를 채용했고 행정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았으며 반복적인 문의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주저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싸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만 보는 계산입니다. 1시간에 적은 비용이면 될 일을 직접 처리하는 순간 당신은 더 비싼 시간을 싼 일에 태운 것입니다. 눈앞에서 아낀 비용 때문에 미래에 벌 수 있었던 훨씬 큰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지요.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시간당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엑셀 숫자를 고치고 회의실 예약을 잡고 이메일 제목 한 줄을 고치느라 오전을 다 써버리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퇴근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바빴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 진짜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손에 꼽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보았을 때 내 시간의 절반 이상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에 쓰이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시간을 제대로 사오지 못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 바이백은 단순히 시간을 비워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비워낸 시간에 무엇을 채우느냐까지 포함하는 전략입니다. 싫은 일을 남에게 넘기고 얻은 시간으로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간 해방이 아닙니다. 시간 바이백의 목적은 당신의 천재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영역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 결정을 내리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사람을 더 쓰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매출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고정비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시간을 되찾은 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모든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되찾은 시간을 몇 가지 일에만 쓰기로 정했습니다.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일, 핵심 인재를 만나고 붙잡는 일,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고민하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공부와 사색, 이 네 가지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눈앞의 매출 곡선뿐만 아니라 회사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시스템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졌고 나는 더 적은 시간으로 더 큰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 바이백은 부자들만의 사치가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당신의 시간당 가치가 정해져 있다면 퇴근 후의 시간 역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값싼 시간이 아닙니다. 집안일, 장보기, 반복적인 일에 하루 두세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중 일부는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공부나 자격 준비 혹은 부수입을 만드는 구조를 연구하는 데 쓴다면 그 작은 비용은 장기적으로 훨씬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도 가장 위험한 태도는 지금 나가는 비용만 보고 나중에 들어올 가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 바이백은 결국 하나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시간을 헐값에 팔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을 한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할 일 목록에서 무엇을 지울지, 누구에게 맡길지,
무엇을 시스템으로 바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당신 인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일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결단을 했느냐의 차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사온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잠식하는 또 다른 적,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간, 도둑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사오는 법을 깨닫고 나서도 한 가지 의문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원칙은 이해했고 실제로 시간을 비워내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늘 지쳐 있을까? 왜 어떤 조직은 사람을 더 뽑고 시스템을 깔아도 제자리에서 맴돌까? 나는 여러 사람의 삶과 회사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적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돈을 훔치는 도둑은 금방 드러나지만 시간을 훔치는 도둑은 조용히 다가와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나는 이들을 시간 암살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암살자는 방해자입니다. 이 방해자는 사람의 마음속에 살며 중요한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조금만 준비하고 나서 하자. 이런 말들을 속삭이며 선택을 뒤로 미룹니다.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기회도, 사람의 인연도, 인생의 전환점도 대부분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방해자는 우리를 안전해 보이는 무위의 상태에 가두고 그렇게 가능성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암살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 암살자는 속도광입니다. 이 암살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실하고 결단력 있어 보입니다. 빨리 정하고 빨리 끝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만 있을 뿐 방향과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언젠가 다시 손질해야 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사업 초기에 이 속도의 유혹에 자주 넘어갔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수정과 보완, 사과와 재작업이었습니다. 속도광은 우리에게 바쁘게 살고 있다는 착각만 남기고 진짜 성장을 위한 시간을 훔쳐갑니다. 세 번째 시간, 암살자는 감독자입니다. 이 암살자는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 완벽주의적인 사람에게 자주 깃듭니다. 겉으로는 조직을 잘 챙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자기 손을 거치게 만들며 구조를 병들게 합니다. 직원에게 일을 맡겨놓고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간섭하고 매 순간 보고를 요구하다가 결국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라며 일을 다시 가져옵니다. 나는 많은 리더들이 이 감독자의 목소리에 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챙겨야 사고가 안 나지.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진짜 사고는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독자는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고 리더를 끝없는 소모전으로 끌고 갑니다. 네 번째 시간, 암살자는 절약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미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암살자가 문제가 되는 순간은 돈을 아끼려다 시간을 버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분명 아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투자를 놓치게 됩니다. 시간을 사오기 위한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교육, 외주는 겉으로 보면 비용처럼 보입니다. 절약가는 이런 것들을 사치라고 부르며 끝없이 미룹니다. 그 결과 회사는 늘 인력난에 시달리고 리더는 잠 못 이루며
조직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를 놓칩니다.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아끼겠다고 모든 일을 혼자 떠안고 정작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수입원을 넓히고 건강을 관리할 시간은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비싼 것을 가장 싸게 팔아버리는 거래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암살자는 자가치료사입니다. 이 암살자는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고 실패했을 때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폭식으로, 과음으로, 끝없는 스마트폰 스크롤로, 게임과 각종 중독으로 자신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적당한 휴식과 즐거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가치료사가 위험한 이유는 회복이 아니라 회피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구조를 바꾸기보다 잠시 있는데 시간을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잠깐의 위안은 쌓이고 근본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자가치료사는 우리의 에너지와 의지를 조용히 암살합니다. 나는 이 5시간 암살자를 노트에 하나씩 적어놓고 내 삶과 회사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암살자들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던 내가 있었고 깊이 없이 속도만 밀어붙이던 내가 있었으며 맡겨놓고도 끝까지 간섭하던 내가 있었습니다. 눈앞의 비용을 아끼겠다고 사람과 시스템에 투자하지 않던 때도 있었고 지친다는 이유로 구조를 바꾸기보다 잠깐의 위안에 기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사오기 전에 먼저 시간 암살자들을 몰아내야겠다고. 아무리 비싼 인재를 뽑고 좋은 시스템을 들여와도 내 마음속에서 이 5 암살자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 시간은 결국 다시 새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3번 이상 미루고 있다는 걸 느끼면 반드시 마감 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 결론을 낸다. 빨리 결정해야 할수록 종이에 최소 3가지 선택지를 적고 각 장단점을 검토한 뒤 움직인다. 맡긴 일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확인하고 기준과 원칙만 제시한다. 시간을 사오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유 없는 무기력과 피로가 반복될 때는 오락보다 먼저 일정과 구조를 점검한다. 이 작은 규칙들이 쌓이자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의 피로도가 달라졌고 회의의 질이 달라졌으며 직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는 이 과정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사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 시간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실제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숨어있는 시간, 암살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고 그들과의 동거를 끝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되찾은 시간을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중심에는 예외 없이 지니어스 존이라는 영역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다시 사오고 시간 암살자들을 하나씩 몰아낸 뒤에도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되찾은 시간을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비워낸 시간은 금세 또 다른 소음과 잡무로 채워집니다. 진짜 변화는 되찾은 시간을 어디에 다시 투자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하나의 개념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지니어스 존은 단순히 잘하는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잘하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익숙하고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 말입니다. 그러나 지니어스 존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지니어스 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어도 기꺼이 몰입하게 되며 동시에 사람들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영역,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지점이 바로 당신의 지니어스 존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을 알고도 혹은 어렴풋이 느끼고도 그곳에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니어스 존에 머무는 시간은 처음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바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시간은 조용히 쌓여 어느 순간 폭발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당장 눈앞의 요청을 처리하는 일은 즉각적인 반응과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쉬운 쪽, 즉각적인 인정이 오는 쪽으로 시간을 배치합니다. 나는 이 차이를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보고서를 고치며 하루를 채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그의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한가해 보입니다. 회의도 적고 늘 책을 읽거나 사람을 만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 사람의 영향력과 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지니어스 존의 시간을 배치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내 주변의 사례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숫자와 보고서에 묶여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하루 종일 고객 응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했고 능력도 있었지만 지니어스 존과는 정반대의 자리에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바쁜데도 만족스럽지 않고 노력에 비해 성과가 작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낭비는 돈의 낭비가 아니라 사람의 천재성과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는 낭비입니다. 나는 회사를 키우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핵심 인재가 자신의 지니어스 존이 아닌 영역에서 소모되고 있을 때 조직 전체의 에너지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지니어스 존에 배치하기 시작하면 같은 인원으로도 전혀 다른 성과가 나옵니다. 지니어스 존의 시간을 묶어두면 인생의 효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대로 지니어스 존 바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늘 바쁜데도 부족한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 바이백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싫은 일을 줄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당신의 시간을 지니어스 존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을 비워내는 이유는 그 비워진 공간에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올려놓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지니어스 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늘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첫째, 내가 할 때 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가는 일은 무엇인가? 시계를 자주 보게 되는 일이 아니라 시계를 보는 것 자체를 잊게 만드는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둘째, 내가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반복해서 칭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강점을 알아봅니다. 셋째, 이 일을 할 때 나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의미와 존재감을 느끼는가?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일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겹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지니어스 존의 후보입니다. 그 지점을 찾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배치하고 그 외의 일들에서는 과감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10시간 중 단 30분이라도 지니어스 존에 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3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언젠가는 하루의 절반을 차지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매주 내 일정을 점검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에 나는 얼마나 오래 지니어스 존에 머물렀는가? 이 질문에 떳떳하게 충분했다고 답할 수 있는 주가 많아질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성과는 커졌습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니어스 존을 실제 하루와 일주일의 구조 속에 어떻게 심어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기록과 점검이 그 출발점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니어스 존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아, 내가 잘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예전과 똑같은 하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니어스 존은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배치해야 비로소 힘을 갖는다. 그리고 그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록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하루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정말 바빴어. 하루 종일 일만 했어. 그런데 막상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억은 감정에 따라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면 과장되고 불편하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감이 아니라 기록으로 시간을 보기로 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일정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루를 15분 단위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모든 시간을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몇 분을 썼는지, 뉴스를 넘기며 괜히 흘려보낸 시간은 얼마인지, 출근 준비와 이동에 걸린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회의에 들어가 실제로 의사결정을 한 시간과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던 시간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며칠만 해보면 곧 알게 됩니다. 이 작업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싼 컨설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록이 쌓이자 두 번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업무 옆에 이 일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얼마인가를 적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쏟아붓는 시간 1시간당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나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가능한 한 솔직하게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을 입혔습니다. 에너지를 주는 일에는 한 색을, 에너지를 빼앗는 일에는 다른 색을, 중립적인 일에는 또 다른 표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시를 하고 나서 노트를 펼쳐놓고 바라보던 그 장면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 내 하루는 누구보다 치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색으로 표현된 일정표는 잔인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돈도 크게 되지 않고 에너지만 빼앗기는 일들이 하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보고, 확인, 재수정, 관성처럼 참석하는 자리들이 한쪽 색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반면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고 핵심 인재를 만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와 사색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의 끝자락, 남은 힘으로 겨우 붙잡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방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방식을 직원들에게도 권했습니다. 특히 성실하지만 늘 지쳐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2주 동안만, 딱 2주만 당신의 시간을 15분 단위로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다들 귀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작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 시간이 어디로 새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었는데 팀장이 된 이후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바쁘고 야근도 많은데 팀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기록해 보라고. 이유 없이 지쳐 있다면 원인은 반드시 일정표에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알겠다고. 정말 중요한 일보다 당장 눈앞에서 소리 지르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팀장이 된 뒤에도 여전히 실무자처럼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직면한 그는 일부 업무를 과감히 팀원에게 맡기고 회의 구조를 바꾸고 보고 체계를 단순화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일정표에서 에너지를 빼앗는 색은 줄어들고 지니어스 존에 가까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표가 바뀌자 성과도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기록은 그 구조를 눈앞에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지니어스 존은 머릿속에서 찾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표 위에서 확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정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표 위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하루 속에 내 지니어스 존은 과연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10배 비전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전이 시간 사용의 기준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기록하고 지니어스 존의 자리를 확인하고 나자 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한다고 해서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루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몇 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시간 관리에는 반드시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향 없는 정리는 잠시의 여유만 줄 뿐 인생의 스케일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성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방향이 아니라 감정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순간을 위로해 주지만 시간을 모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표라는 말을 잠시 내려놓고 비전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비전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서는 조금 버거울 만큼 큰 비전, 이른바 10배 비전이었습니다. 10배 비전이란 단순히 수입을 10배로 늘리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크기를 다시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지금보다 수입이 10배가 되었을 때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하게 될 것인가? 일의 밀도는 어떠하고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떨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10배 비전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어느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노트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년 뒤 내가 살고 싶은 삶, 그 아래의 숫자, 사람, 장소,
시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형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 하루의 시작과 끝,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세상에 남기고 싶은 흔적까지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구체적인 장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말입니다. 이 작업을 하며 나는 불편한 진실 하나와 마주했습니다. 지금의 시간 사용 방식으로는 그 장면에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의 하루는 결국 남이 만들어 놓은 일정과 요구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의 하루에는 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보호된 시간대가 생깁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10배 비전을 향한 일을 매일 최소 하나는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 일이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사람에게 연락 한 통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오늘도 내 비전을 위해 시간을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은 과감히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돈이 되는 일이라도 나의 10배 비전과 맞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 수익을 주지만 방향과 어긋나는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비전과 깊게 맞닿아 있는 일에 더 많은 자원을 배치했습니다. 셋째, 비전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전은 공유할 때 힘을 얻습니다. 나는 핵심 멤버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이런 회사가 된다면 그때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람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함께 비전을 짓는 동료로 변해갔습니다. 10배 비전을 세우고 나자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회의를 요청했을 때, 작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들어왔을 때, 예전 같으면 좋은 기회니까 해보자 라고 말했을 선택 앞에서 나는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나의 10배 비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내 시간은 훨씬 더 엄격하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늘 바쁘고 늘 피곤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바빠 보이지 않는데도 5년, 10년 뒤를 보면 삶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사람들. 그 차이는 결국 명확한 비전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비전에 시간을 투자했는가에서 갈라졌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방향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가진 사람의 시간은 투자입니다. 방향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소비이자 소모입니다. 당신이 힘들게 되찾은 시간, 다시 사온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10배 비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전을 실제 하루와 일주일의 구조로 어떻게 옮겼는지, 그리고 왜 내가 결국 일주일에 몇 시간만 핵심 업무를 하게 되는 실험을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배 비전을 세웠다고 해서 현실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비전은 나침반이지 엔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향은 생겼지만 그 방향으로 실제 하루를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비전을 내 일주일 안에 어떻게 심어 넣을 것인가? 생각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달력 위에 올라가지 않은 비전은 결국 구호로 끝납니다. 그때 나는 하나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6시간만 오직 핵심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실험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회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6시간만 일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주일에 6시간만 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일주일에 6시간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실무와 반복과 대응이 아니라 구조와 위임과 시스템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6시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표를 낮췄습니다. 전체 근무 시간의 50%만이라도 핵심 업무에 쓰자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장 먼저 달력에 고정시켰습니다. 화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처럼 구체적인 시간 블록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회의도 어떤 외부 요청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두 가지만 했습니다.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일, 그리고 나와 회사의 10배 비전을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주변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표님, 그 시간에 꼭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때만 모두가 시간이 됩니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다른 시간에도 할 수 있다. 이 시간만큼은 회사를 운영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사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쓰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핵심 시간이 보호되자 나머지 시간이 더 촘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회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보고는 더 간결해졌으며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라면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대신 결론과 의사결정 포인트만 정리해서 가져오십시오. 그 결과 나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크게 줄었고 그만큼 생각하는 시간으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핵심 업무 6시간 이외의 시간도 큰 덩어리로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몸을 단련하는 시간, 운동과 휴식, 공부와 사색, 사람을 만나는 시간, 이렇게 나누어 보니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돈을 위해 쓰는 시간과 삶을 위해 쓰는 시간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 둘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다시 짜자 삶의 크기가 커지는 동시에 일의 밀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핵심 업무만 몇 시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대신 내가 할 일을 정확히 줄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그 안에서 경영자의 역할은 모든 부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방향과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경영자는 결국 가장 바쁜 실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회사는 경영자의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위험한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이 실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양을 줄였더니 책임과 영향력은 오히려 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그 주변의 일을 배치하는 사람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설계하고 비전을 달력 위에 올려놓은 삶이 결국 무엇을 바꾸었는가? 그리고 왜 나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내가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얻은 가장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 사용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망가진 청소년기를 보냈던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질서의 세계를 만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조를 배우고 회사를 일으키고 성장의 대가를 치르며 다시 시간을 정의하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간을 무질서하게 쓰면 그 결과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면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억 단위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24시간을 한숨과 피로로 채우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머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는 오랜 경험 끝에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을 사는 법을 배웠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시간을 팔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판다는 것은 남이 정해준 일정과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평생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메시지와 이메일이 하루를 지배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허탈감만 남습니다. 그 사이에서 당신의 꿈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결국 남의 계획과 회사의 목표만이 당신의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다시 내 손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넘기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지키는 책임감입니다. 시간을 다시 사오고 지니어스 존에 머물게 하고 10배 비전에 맞춰 흐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인생은 전혀 다른 궤도로 올라섭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한 시간이 얼마짜리인지 직시하고 그 가치에 맞는 곳에만 쓰십시오. 그러면 시간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돌려줄 뿐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30분 혹은 단 1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간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하고 계산하고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오십시오. 시간을 흘려가게 두지 마십시오. 시간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설계 재료로 대하십시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꿈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값싼 일에 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 나는 내 지니어스 존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10배 비전을 위해 오늘 무엇을 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당신의 시간을 다시 사오는 여정입니다. 성공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책임진 사람에게 조용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얻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시간, 이제부터는 당신의 꿈을 위해 쓰십시오.